새벽 4시 서울 구로구의 한 반지하 원룸.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좁은 방 안에서 강미숙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똑같은 문자가 20통도 넘게 쌓여 있었다. 채무 변제 기한 경과. 법적 절차 진행 예정. 최종 통보. 미숙은 화면을 위로 스크롤했다. 어제 온 것, 그제 온 것, 지난주 온 것. 발신자만 다를 뿐 내용은 똑같았다.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그녀는 한숨도 쉬지 않고 문자함을 닫았다. 이젠 익숙했다. 놀라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단지 지쳤을 뿐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통장을 집어들었다. 표지가 낡아 구겨진 통장을 펼치자 마지막 거래 내역이 보였다. 잔액 3,214원. 미숙은 통장을 도로 던졌다. 퍽 소리를 내며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곁에서 자고 있는 아들 준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16살 고등학생인 준호는 좁은 방 한쪽 구석 접이식 매트리스 위에서 교복 바지를 입은 채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학원에 갔다 오면 밤 11시가 넘었고 그 시간부터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다. 집에 돌아오면 씻지도 못하고 쓰러지듯 잠들곤 했다. 미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여드름 자국이 보였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언제부턴가 준호는 엄마 앞에서 웃지 않았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미숙은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아니, 물어봤자 준호가 대답할 리 없었다. 지난 3년 동안 미숙과 준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다. 그 벽은 빚이 만든 것이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간 뒤 미숙에게 남은 건 아들 하나와 5천만 원이 넘는 빚뿐이었다. 처음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다.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자를 갚으려고 다른 곳에서 빌리고 그 이자를 갚으려고 또 빌렸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이제 미숙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부엌이라고 해봤자 싱크대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 독촉장, 그리고 준호의 주민등록등본. 미숙은 등본을 펼쳤다. 준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모두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녀는 등본을 들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휴대폰을 켜서 저장해둔 글을 다시 읽었다. 며칠 전 구청 복지과 직원에게 들었던 말이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실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부양 능력을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면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미숙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그동안 알아본 것 중 마지막 희망이 개인회생이었다. 법원에 신청하면 빚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그마저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말이었다. 미숙은 등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목뿐이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갔다. 미숙은 그들이 부러웠다. 저 사람들은 빚에 쫓기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들은 아들을 먹여 살리지 못해 잠 못 이루지 않을 것이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또 독촉 전화였다. 미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통화 기록을 열어보았다. 지난 한 달간 부재중 전화가 200통이 넘었다. 모두 채권 추심 업체였다. 미숙은 전화기를 꺼버리고 다시 등본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 등본을 밀어 넣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미숙은 이미 결심했다. 이해까지 같이 무너질 순 없어. 미숙은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리고 침대 옆 캐리어를 꺼내 옷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속옷, 세면도구. 그게 전부였다. 미숙은 준호가 자고 있는 쪽을 힐끗 보았다. 아들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여느 때처럼 일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확인했다. 6시 반. 학교에 가려면 7시에는 나가야 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면대로 갔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보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엄마. 준호는 작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평소라면 엄마는 벌써 일어나 있어야 했다. 식당 일이 아침 7시부터 시작이었으니까. 준호는 고개를 돌려 침대를 보았다. 침대는 비어 있었다. 이불도 개켜져 있었다. 일찍 나갔나? 준호는 별 생각 없이 교복을 입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려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달랐다. 공기가 달랐다. 준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준호는 천천히 편지를 집어들었다. 익숙한 엄마의 글씨체였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잠깐 다녀올게. 학교 잘 다녀오고 밥은 꼭 챙겨 먹어. 그게 전부였다. 준호는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짜증이 났다. 또 이러는 거였다. 가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이틀씩 집을 비웠다. 어디 가는지도 말하지 않았다.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젠 익숙했다. 준호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는 없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준호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고객의 요청에 의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엄마가 정말로 떠나버린 걸까? 그날 밤 준호는 엄마의 짐을 뒤졌다. 옷장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화장대를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서랍을 열었다. 통장도 서류도 모두 사라졌다. 준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가 떠났다는 걸.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집주인이 찾아왔다. 월세를 2달째 밀렸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곧 연락이 올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 엄마 이미 이사 갔어. 주민등록 이전 신고도 했더라고. 너만 남겨두고. 준호는 얼어붙었다. 그럼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연락이 안 돼. 집주인이 돌아간 뒤 준호는 주민센터에 갔다. 그리고 엄마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보았다. 거기엔 새로운 주소가 적혀 있었다. 경기도 어느 지역의 낯선 주소였다. 준호는 그 주소를 들고 버스를 탔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었다. 준호는 호수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준호는 옆집 문을 두드렸다. 여기 강미숙이라고 이사 오신 분 계세요? 미숙 씨? 아, 맞아. 근데 그분 벌써 또 이사 갔어.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지. 말도 없이 그냥 나갔더라고. 준호는 돌아서서 걸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그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발을 옮길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준호는 문자를 보냈다. 엄마, 나야. 어디 있어? 연락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준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그저 눈물이 흘러내릴 뿐이었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의 냄새가 남아있는 베개를 껴안았다. 왜 날 버린 거야? 준호는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는 결심했다. 엄마를 찾지 않겠다고. 엄마가 떠난 이상 자기도 혼자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준호는 몰랐다. 엄마가 떠난 진짜 이유를. 강미숙은 경기도 평택의 한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2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다. 창문도 없었다. 형광등 불빛만이 방을 밝혔다. 미숙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새 번호였다. 일주일 전에 바꾼 번호였다.
미숙은 연락처를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모든 연락처를 지웠다. 친정 언니, 동생, 옛날 직장 동료들 모두 지웠다. 남아있는 건 구청 복지과 번호와 법률 상담센터 번호뿐이었다.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바라보았다. 개인회생 신청서였다.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였다. 미숙은 며칠 동안 이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 못했다. 망설여졌다. 서류에는 부양가족란이 있었다. 미숙은 그 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원래대로라면 준호의 이름을 써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개인회생심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는 부양 능력을 고려했다. 그러면 면책 결정이 나기 어려웠다. 미숙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부양가족란에 없음이라고 썼다. 손이 떨렸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미숙은 펜을 놓고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준호야. 미숙은 속삭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 후회할 여유가 없었다. 미숙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했다. 준호와 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연락을 차단하는 것, 그래야만 준호를 지킬 수 있었다. 미숙은 며칠 전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었다. 무료 법률 상담소였다. 그곳에서 변호사는 미숙에게 말했다.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가족 관계가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는 그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거든요. 만약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면책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미숙은 그 말을 듣고 얼어붙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녀와 사실상 별거 상태라는 걸 증명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편법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어야 하는 거지만요. 미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준호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하지만 그건 너무 잔인한 선택이었다. 아들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며칠 뒤 미숙은 결심했다. 준호와 함께 있으면 둘 다 무너질 것이다. 빚쟁이들은 준호에게도 찾아올 것이다. 준호의 미래까지 망가뜨릴 것이다.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미숙 혼자 모든 빚을 떠안고 사라지는 게 나았다. 그래서 미숙은 이사를 했다. 준호가 학교에 간 사이 미숙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가방 하나면 충분했다. 미숙은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미숙은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했다. 그리고 그 주소로 일주일만 머물렀다. 그 뒤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번엔 아예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았다. 미숙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웠다. 준호가 자신을 찾을 수 없도록, 누구도 자신을 추적할 수 없도록. 미숙은 휴대폰 번호도 바꿨다. 새 번호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준호도 친정 식구들도 아무도 몰랐다. 미숙은 학교에도 연락하지 않았다. 준호의 담임 선생님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사라졌다. 며칠 뒤 미숙은 친정 언니에게서 전화가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미숙은 안도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다. 미숙은 고시원에서 나와 편의점으로 갔다. 며칠 전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최저 시급이었지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통장을 만들면 추심업체에서 압류할 수 있으니까. 편의점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 미숙은 계산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 거리는 고요했다. 가끔 택시가 지나갔고 술 취한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미숙은 문득 준호 생각이 났다. 지금쯤 준호는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학교는 잘 다니고 있을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지 말아야 했다. 생각하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여자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들고 계산대로 왔다. 4,500원입니다. 미숙이 말했다.
여자는 카드를 내밀며 물었다. 혹시 여기 오래 사셨어요? 아니요,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데 혹시 낮 시간에 일할 분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여자는 명함을 내밀었다. 미숙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여자가 나간 뒤 미숙은 명함을 바라보았다. 행복한 밥상이라는 식당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미숙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다. 낮 시간 일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밤에는 편의점, 낮에는 식당. 그렇게 버티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이다. 미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다. 며칠 뒤 미숙은 그 식당에 가서 일을 시작했다. 주인 여자는 친절했다. 미숙에게 이것저것 묻지도 않았다. 그저 일만 잘하면 된다고 했다. 미숙은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만들고 홀을 치웠다. 손님이 없을 땐 주방 구석에 앉아 쉬었다. 어느 날 주인이 미숙에게 물었다. 혹시 가족 있으세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없어요. 아, 그렇구나. 외로우시겠네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주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미숙은 안도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식당 일을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좁은 방이 눈에 들어왔다. 침대, 책상, 그게 전부였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을 꺼내 시청 사회복지 앱을 열었다. 며칠 전에 깔아둔 앱이었다. 긴급 생계 상담 예약 버튼이 보였다. 미숙은 손가락을 버튼 위에 올렸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다. 복지 상담을 받으면 신분이 드러날 것이다. 주소도 연락처도. 그러면 추심업체에서 다시 찾아올 것이다. 미숙은 앱을 껐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서를 다시 꺼냈다. 서류는 거의 다 작성되어 있었다. 이제 법원에 제출만 하면 되었다. 미숙은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내일 법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미숙은 꿈을 꿨다. 준호가 나오는 꿈이었다. 준호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고 있었다. 미숙은 멀리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미숙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미숙은 준호를 불러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준호는 점점 멀어졌다. 미숙은 깨어났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미숑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다음 날 미숙은 법원에 갔다. 민원실에 가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직원은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다. 부양가족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혹시 미성년 자녀는요? 없습니다. 미숙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았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심사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은 법원을 나섰다. 하늘은 맑았다. 바람이 불었다. 미숙은 심호흡을 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하지만 미숙은 몰랐다. 준호의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것을. 그날 서울의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 박현수는 학생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학생들의 가정환경 조사서를 업데이트해야 했다. 박현수는 준호의 서류를 꺼내 펼쳤다. 보호자 강미숙. 연락처 10-XXXX-XXXX. 주소 서울시 구로구. 박현수는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박현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연락이 됐었는데. 박현수는 준호를 불렀다. 준호는 교무실로 들어왔다. 준호야, 혹시 어머니 연락처 바뀌었니? 모르겠어요. 모른다니? 집에 계시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박현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혹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준호는 대답하고 교실로 돌아갔다. 박현수는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박현수는 학교 행정실에 가서 준호의 기록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호자 소득 기재 안 됨. 복지 수급 신청 후 취소 반복. 주소 이전 고의 미신고. 박현수는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을 보았다. 보호자 개인 회생 절차 중. 박현수는 얼어붙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었다. 준호의 엄마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아들과 거리를 둔 것이었다. 박현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계산이야. 박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다. 준호도 그 안에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공을 차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박현수는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박현수는 결정하지 못했다. 그저 준호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숙은 고시원 방에서 잠들었다. 꿈속에서 준호가 나타났다. 준호는 미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왜 날 버렸어?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박현수 선생님은 주말 내내 준호 생각을 했다. 교사 생활 15년 동안 수많은 학생을 봐왔지만 준호처럼 마음에 걸리는 학생은 드물었다. 월요일 아침 박현수는 일찍 출근해서 준호의 기록을 다시 꺼내 들었다. 준호의 파일은 얇았다. 전학 기록도 없었고 상담 기록도 거의 없었다.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다. 성적은 중간 정도. 지각이나 결석도 없었다.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다. 박현수는 파일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평범한 게 오히려 문제지. 박현수는 혼잣말을 했다. 요즘 준호의 표정을 보면 무언가 짓눌려 있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었고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박현수는 며칠 전 복도에서 준호를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준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박현수가 말을 걸었지만 준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박현수는 행정실로 갔다. 행정실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강미숙 학부모님 연락처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 있나요? 잠깐만요.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없는데요. 작년부터 연락처가 그대로예요. 전화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주소로 우편 발송해 보시죠. 주소도 확인이 안 돼요. 이사 간 것 같은데. 직원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럼 좀 곤란한데요. 학부모 동의 없이는 학생 정보 수정도 어렵고.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무실로 돌아왔다. 뭔가 이상했다. 학부모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더더욱. 박현수는 준호를 다시 불렀다. 점심시간이었다. 준호는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박현수가 다가가자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준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둘은 복도 끝 상담실로 갔다. 상담실은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운동장이 보였다. 박현수는 준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혹시 요즘 힘든 일 있니? 없어요. 어머니랑 연락은 되니?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언제부터? 한 달쯤 됐어요. 박현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편지만 남기고 나가셨어요. 편지에 뭐라고 썼는데? 그냥 다녀오겠다고.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다.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어? 원래 집이요. 혼자? 네. 박현수는 놀랐다. 16살짜리가 혼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밥은 어떻게 먹고?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아르바이트? 네, 편의점에서. 박현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다. 준호야,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괜찮아요.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눈빛은 공허했다. 박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힘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담실을 나갔다. 박현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날 오후 박현수는 구청 복지과에 전화를 걸었다. 복지과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학생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인데요? 학부모가 연락이 안 되고 학생이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선 가정 방문을 해봐야겠네요. 주소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확인하러 갈게요. 박현수는 준호의 주소를 알려줬다. 며칠 뒤 복지과 직원이 다시 전화를 했다. 선생님, 그 집 가봤는데요. 학생 혼자 있더라고요. 그런데 월세를 몇 달째 밀린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긴급 생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학생 명의로. 하지만 학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연락이 안 되면 좀 복잡해질 수 있어요. 박현수는 전화를 끊고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준호를 도울 수 있을까? 그때 박현수는 문득 생각이 났다. 준호 엄마의 주민등록 기록. 박현수는 행정실에 다시 가서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했다. 거기엔 새로운 주소가 적혀 있었다. 경기도 평택. 박현수는 주말을 이용해서 그 주소로 찾아갔다. 평택의 한 고시원이었다. 박현수는 관리실에 가서 물었다. 혹시 강미숙이라는 분 계신가요? 강미숙 씨요? 네, 계세요. 근데 지금은 일하러 나가셨을 거예요. 언제쯤 돌아오시나요? 저녁 늦게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시거든요.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고시원을 나왔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다. 박현수는 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박현수는 다시 고시원으로 갔다. 그리고 복도에서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 여자가 올라오고 있었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박현수는 그 여자를 알아봤다. 학부모 상담 때 봤던 얼굴이었다. 강미숙 학부모님? 여자는 멈춰섰다. 그리고 박현수를 바라보았다. 놀란 표정이었다. 선생님? 네, 준호 담임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고시원 앞 작은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았다. 미숙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준호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현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준호가 혼자 지내고 있더라고요. 월세도 밀렸고요. 미숙의 어깨가 떨렸다. 준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떻게 알아서 하시려고요?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계시는데.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선생님은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도와드리려는 거잖아요.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요. 미숙은 일어섰다. 박현수도 일어났다. 준호 엄마, 제발 준호한테 연락이라도 해주세요. 그 애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미숙은 돌아섰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준호가 저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봐. 미숙은 고시원으로 들어갔다. 박현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박현수는 학교로 돌아왔다. 그리고 준호를 다시 불렀다. 준호야, 어제 어머니 만났어.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어디 계세요? 평택에 계셔. 일하고 계시더라. 왜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박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니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계셔. 그래서 너랑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박현수는 준호에게 설명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심사에 불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미숙이 의도적으로 준호와 연락을 끊은 것 같다는 것. 준호는 얼어붙었다. 그럼 엄마가 날 버린 게 아니라? 아니야.
오히려 널 지키려고 그런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박현수는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박현수도 확신은 없었다. 며칠 뒤 박현수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다. 변호사에게 미숙의 상황을 설명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자녀와 거리를 두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실무상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부양 능력을 평가하거든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면책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 자녀와 사실상 별거 상태라는 걸 증명하면 그러면 단독 세대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물론 이건 편법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지만요. 박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해가 됐다. 미숙은 준호를 버린 게 아니었다. 오히려 준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모든 것을 떠안은 것이었다. 박현수는 상담소를 나와 학교로 돌아왔다. 그리고 준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내 엄마는 널 사랑해. 그래서 떠난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어머니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방은 조용했다. 준호는 엄마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잠깐 다녀올게. 준호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다. 엄마, 빨리 돌아와요. 준호는 속삭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평택의 고시원.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개인회생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다. 결과는 한 달 뒤에 나온다고 했다. 미숙은 눈을 감았다. 준호 얼굴이 떠올랐다. 준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잠은 잘 자고 있을까? 미숙은 휴대폰을 꺼냈다. 새 번호였다. 준호는 이 번호를 모른다. 미숙은 문자를 쓰려다가 지웠다. 그리고 다시 썼다. 준호야, 엄마야.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미숙은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그저 지워버렸다.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미숙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날 밤 미숙은 꿈을 꿨다. 준호와 함께 밥을 먹는 꿈이었다. 준호는 웃고 있었다. 미숙도 웃고 있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하지만 꿈은 곧 깨졌다. 미숙은 눈을 떴다.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다. 법원 민사집행과 강미숙은 복도 벤치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번호표가 들려 있었다. 32번. 전광판에는 27번이 깜빡이고 있었다. 미숙은 시계를 확인했다. 오전 11시. 오늘 면담이 끝나면 한 달 안에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나올 것이다. 미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지난 석 달 동안 준비한 서류였다. 채무 내역, 소득 증명, 재산 목록. 모두 빠짐없이 준비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양 가족 없음이라고 기재한 서류. 미숙은 서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게 맞는 걸까? 아들을 부양 가족에서 제외한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준호는 이미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따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전광판이 바뀌었다. 32번. 미숙의 차례였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로 들어갔다. 책상 너머에는 40대 남자가 앉아 있었다. 법원 조사관이었다. 강미숙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불렀습니다. 미숙은 의자에 앉았다. 긴장했다. 손에 땀이 났다.
조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채무 총액이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소득은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입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메모했다. 부양가족은 없다고 하셨는데 자녀는요? 미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녀가 있긴 한데 지금은 따로 살고 있습니다. 따로요? 미성년자 아닌가요? 네, 미성년자지만 사정이 있어서 별거 중입니다. 조사관은 눈썹을 찌푸렸다. 사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제 빚 때문에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일부러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양육비는 지급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다시 확인했다. 그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지 않다는 거네요? 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면담은 20분 정도 이어졌다. 조사관은 여러 질문을 했고 미숙은 성실하게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조사관이 말했다. 일단 오늘 면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달 안에 심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연락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숙은 상담실을 나왔다. 복도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미숙처럼 빚에 쫓기는 사람들이었다. 미숙은 그들을 지나쳐 법원 밖으로 나왔다. 밖은 화창했다. 햇살이 따스했다. 미숙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미숙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준호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은 안 된다. 개인 회생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연락하면 안 된다. 미숙은 휴대폰을 도로 집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평택으로 돌아가야 했다. 오늘 저녁에도 편의점 근무가 있었다. 버스 안에서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회사원들, 학생들, 가족들.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다. 미숙은 문득 준호 생각이 났다. 지금쯤 준호도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겠지. 미숙은 눈을 감았다. 준호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준호는 새 교복을 입고 신이 나 있었다. 미숙은 준호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갔다. 준호는 계속 제잘거렸다. 엄마,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사귈 거야. 그래, 그럼 좋겠다. 엄마도 학교 올 거지? 응, 엄마가 자주 올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미숙은 일 때문에 바빴고 준호의 학교 행사에 거의 가지 못했다. 운동회, 학예회, 학부모 상담. 모두 빠졌다. 준호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미숙은 눈을 떴다. 가슴이 아팠다. 준호에게 미안했다.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버스는 평택에 도착했다. 미숙은 내려서 고시원으로 걸어갔다. 방에 들어가자 좁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침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미숙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미숙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미숙 씨 맞으시죠? 저는 준호 담임 선생님입니다. 미숙은 깜짝 놀랐다. 선생님? 네, 오늘 잠깐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준호 걱정돼서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미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준호가 뭐라고 했나요? 많이 말하진 않았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미숙은 눈물이 났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준호한테 연락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애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연락할게요. 언제쯤요? 한 달 안에요. 약속할게요. 박현수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전화가 끊겼다.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다. 준호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열어 준호 사진을 꺼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준호는 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다. 미숙도 옆에서 웃고 있었다. 행복했던 때였다. 미숙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 준호야. 엄마가 곧 갈게. 미숙은 속삭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밤 미숙은 편의점에 출근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긴 시간이었다. 손님은 별로 없었다. 미숙은 계산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자정이 지나자 편의점은 더욱 조용해졌다. 미숙은 바닥을 닦고 진열대를 정리했다. 그러다가 문득 준호 생각이 났다. 준호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지금쯤 일하고 있을까? 미숙은 휴대폰을 꺼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메모장에 편지를 썼다. 준호야, 엄마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책임한 엄마지. 그래도 믿어줘. 엄마는 널 사랑해. 너를 위해 이러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곧 돌아갈게. 미숙은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지워버렸다. 보낼 수 없는 편지였다. 새벽 5시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다. 20대 남자였다. 남자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들고 계산대로 왔다. 4,500원입니다. 미숙이 말했다. 남자는 카드를 내밀며 물었다. 혹시 담배 있어요? 무슨 담배요? 말보로 레드. 미숙은 담배를 꺼내 건넸다. 남자는 담배를 받아 들고 나갔다. 미숙은 다시 혼자가 됐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였다. 곧 출근 시간이었다. 미숙은 계산대를 정리하고 교대할 직원을 기다렸다. 7시 아침 근무 직원이 왔다. 미숙은 인수인계를 하고 편의점을 나섰다. 밖은 밝았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있었다. 미숙은 그들 사이를 걸어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방에 들어가자 피곤이 몰려왔다. 미숙은 침대에 쓰러졌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금방 잠이 들었다. 꿈을 꿨다. 준호와 함께 밥을 먹는 꿈이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며 학교 이야기를 했다. 미숙은 웃으며 듣고 있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하지만 곧 꿈은 악몽으로 바뀌었다. 준호가 울고 있었다. 미숙을 보며 물었다. 엄마, 왜 날 버렸어?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미숙은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렸다.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다. 6시간을 잔 것이었다. 미숙은 씻고 밖으로 나갔다. 식당 일이 오후 3시부터 시작이었다. 식당은 바빴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미숙은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했다. 주인은 미숙에게 고마워했다. 미숙 씨, 덕분에 많이 편해졌어요. 아네요. 제가 더 감사하죠.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쉬고 싶으면 쉬고. 괜찮아요. 미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쉬고 싶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버텨야 했다. 준호를 위해서. 저녁 9시 식당 일이 끝났다. 미숙은 급여를 받았다. 하루 일당 7만 원. 미숙은 돈을 세어 가방에 넣었다. 편의점 급여와 합치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였다. 고시원 월세가 30만 원, 생활비가 50만 원. 남는 돈은 100만 원. 그걸로 빚을 갚아야 했다. 미숙은 버스를 타고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가자 어둠이 눈에 들어왔다. 미숙은 불을 켰다.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미숙은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법원에서 문자가 와 있었다. 개인회생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결과는 20일 뒤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미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20일.
20일만 더 버티면 된다.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누웠다. 눈을 감았다. 준호 얼굴이 떠올랐다. 조금만 더 준호야. 조금만 더. 미숙은 속삭였다. 그리고 잠들었다. 20일이 지났다. 강미숙은 법원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었다. 아직 뜯지 않았다. 무서웠다. 안에 뭐라고 써 있을지. 미숙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서류를 꺼내 펼쳤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 미숙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됐다. 드디어 됐다.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서류에는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5,200만 원의 채무 중 80%가 면책되고 나머지 20%만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한 달에 17만 원씩. 미숙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미숙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숙을 쳐다봤지만 미숙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울기만 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미숙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준호에게 가야 했다. 3개월 만에. 미숙는 버스를 탔다. 서울행 버스였다. 2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다. 미숙은 준호가 사는 집으로 갔다. 익숙한 골목이었다. 반지하 입구가 보였다. 미숙은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미숙은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미숙은 다시 눌렀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미숙은 휴대폰을 꺼냈다. 준호 옛날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미숙은 당황했다. 준호가 어디 간 걸까? 그때 옆집 문이 열렸다. 40대 여자가 나왔다. 미숙을 보더니 물었다. 혹시 준호 엄마세요? 네, 맞아요. 혹시 준호 어디 갔는지 아세요? 학교 갔을걸요. 요즘 학교 끝나고 바로 아르바이트 가던데. 아르바이트요? 네, 편의점에서 하더라고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미숙은 편의점으로 향했다. 골목을 돌아 큰 길로 나왔다. 편의점이 보였다. 미숙은 편의점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다. 그리고 미숙은 얼어붙었다. 준호가 있었다. 계산대에 앉아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다. 준호는 많이 여윈 것 같았다. 얼굴도 창백했다. 미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미숙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준호가 자신을 어떻게 볼까? 화를 낼까? 아니면 외면할까? 미숙은 편의점 옆 버스 정류장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다. 편의점 불빛은 여전히 밝았다. 밤 11시 준호가 편의점에서 나왔다. 교대 시간이었다. 준호는 가방을 메고 골목으로 걸어갔다. 미숙은 뒤를 따라갔다. 거리를 두고 준호는 집으로 가는 길을 걸었다. 느린 걸음이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미숙은 준호를 보며 눈물을 참았다. 준호가 집 앞에 도착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미숙이 불렀다. 준호야. 준호는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미숙을 봤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숙은 다가갔다. 준호 앞에 섰다. 준호야, 미안해. 미숙은 말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왜 왔어요? 준호가 물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이제 와서? 준호는 비웃었다. 3개월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가 이제 와서 할 말이 있다고.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혼자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월세도 밀리고 나 학교도 그만둘 뻔했어요. 미숙는 눈물을 흘렸다.
다 알아. 다 알고 있어. 알면서 왜 버렸어요? 왜 날 혼자 뒀어요? 버린 게 아니야. 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널 지키려고 그런 거야. 무슨 소리예요? 미숙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서였다. 준호에게 건넸다. 이거 봐. 엄마가 개인회생 신청했어. 그런데 너 때문에 안 될 뻔했어. 준호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읽기 시작했다. 미숙는 설명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법원에서 부양 능력을 확인해. 그래서 면책이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엄마가 너랑 거리를 둔 거야. 법적으로도 사실상으로도. 준호는 서류를 보며 얼어붙었다. 그럼 엄마가 나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미숙는 준호 손을 잡았다.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엄마 빚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래도 말해줬어야죠. 나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는 준호를 안았다. 준호는 처음엔 버둥거렸다. 하지만 곧 힘을 잃고 미숙 품에 안겼다. 그리고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요. 알아. 미안해. 엄마가 다시는 안 올 줄 알았어요. 이제 안 그럴게. 다시는 안 떠날게.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골목은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둘을 비추고 있었다. 며칠 뒤 미숙은 준호와 함께 법원에 갔다. 박현수 선생님도 동행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줬다. 그리고 미숙에게 상환 계획을 제시했다. 5년간 매달 17만 원씩 상환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이행하시면 나머지 빚은 모두 면책됩니다. 미숙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추심업체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 겁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으시는 거니까요. 미숙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악몽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법원을 나와서 셋은 근처 식당으로 갔다. 박현수가 밥을 샀다. 이제 새 출발이네요. 박현수가 말했다. 미숙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도움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안 해요.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준호 엄마가 용기 낸 거죠. 준호는 밥을 먹으며 미숙을 바라봤다. 엄마,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그럼 평택에서 서울로 다시 이사 올 거예요? 미숙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니, 엄마가 평택에서 일자리를 구했어. 그래서 준호가 평택으로 오는 게 어떨까? 준호는 놀랐다. 전학교? 응. 학교도 새로 다니고 새 출발하는 거야. 준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미숙는 준호 손을 잡았다. 고마워. 박현수는 둘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잘 됐네요. 준호야, 새 학교 가서도 잘할 거야.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박현수는 먼저 자리를 떴다. 미숙과 준호는 거리를 걸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둘의 마음은 따뜻했다. 엄마, 근데 평택에서 어디 살 거예요? 고시원 말고 작은 원룸 하나 구할 거야. 둘이 살 수 있게. 월세 괜찮아요? 괜찮아. 엄마가 일 2개 하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아르바이트 계속할게요. 아니야, 넌 공부해야지. 괜찮아요. 주말에만 할게요. 용돈 정도는 벌고 싶어요. 미숙는 준호를 바라봤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이제 준호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알았어. 그럼 무리하지 말고. 네, 엄마. 둘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평택행 버스가 곧 올 것이었다. 준호는 미숙에게 물었다. 엄마, 정말 다시는 안 떠나는 거죠? 미숙는 준호를 안았다. 응, 절대 안 떠나. 약속해. 고마워요, 엄마. 미안하고 고마워. 엄마가 더. 버스가 도착했다.
둘은 버스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다. 미숙는 준호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준호는 가만히 있었다. 엄마, 근데 나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응, 뭐든지. 엄마는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요? 그냥 사라진 거. 미숙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말하면 내가 말릴 것 같았어. 그리고 엄마도 확신이 없었어. 개인 회생이 될지 안 될지. 그래도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해. 다음엔 꼭 말할게. 준호는 웃었다. 다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엄마도. 버스는 평택에 도착했다. 둘은 내려서 고시원으로 갔다. 미숙는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가방 하나면 충분했다. 내일부터 집 알아볼 거야. 준호도 같이 갈래? 네, 같이 가요. 그래. 그럼 내일 학교 끝나고 만나자. 네, 엄마. 둘은 고시원 앞에서 헤어졌다. 준호는 미숙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미숙도 손을 흔들었다. 그날 밤 미숙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이 편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숙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준호가 웃고 있었다. 미숙도 웃고 있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며칠 뒤 미숙과 준호는 평택의 한 원룸을 계약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40만 원. 작은 집이었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다. 이사날 준호는 짐을 나르며 물었다. 엄마, 여기 살면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준호랑 같이 밥 먹고 싶어. 매일.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그거면 충분해. 준호는 웃었다. 나도 그게 좋아요. 짐을 다 정리하고 둘은 슈퍼에 가서 장을 봤다. 라면, 쌀, 반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샀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미숙는 라면을 끓이고 준호는 밥을 지었다.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둘에겐 특별했다. 자, 먹자. 미숙가 말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둘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미래 이야기.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였다. 엄마, 나 새 학교 가면 열심히 할게요. 그래, 준호 하고 싶은 거 해. 엄마가 응원할게. 고마워요. 엄마가 더 고마워. 기다려줘서. 준호는 웃었다. 미숙도 웃었다. 밥을 다 먹고 둘은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TV를 봤다. 편안한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준호는 자러 갔다. 미숙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다. 평택의 밤 거리는 고요했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미숙는 휴대폰을 꺼냈다. 메모장에 저장해뒀던 준호에게 보내지 못한 편지를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읽었다. 준호야, 엄마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책임한 엄마지. 그래도 믿어줘. 엄마는 널 사랑해. 미숙는 편지를 지웠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준호 옆에 있으니까. 미숙는 방으로 들어가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미숙는 준호 이불을 덮어줬다. 그리고 속삭였다. 사랑해, 준호야. 미숙는 자리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오늘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미숙는 성실하게 일했고 매달 17만 원씩 빚을 갚아 나갔다. 준호는 새 학교에 적응했고 친구들도 사귀었다. 어느 주말 미숙과 준호는 함께 시장에 갔다. 장을 보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엄마, 행복해요? 준호가 물었다. 미숙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행복해. 너는? 나도요. 둘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모두 행복해 보였다. 엄마,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약속해요? 약속해. 준호는 웃었다. 미숙도 웃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둘은 거실에 앉아 TV를 봤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둘에겐 가장 큰 행복이었다. 미숙는 준호를 바라봤다.
준호는 TV에 집중하고 있었다. 미숙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고마워, 준호야. 엄마를 용서해줘서, 기다려줘서. 그리고 미숙는 다짐했다. 다시는 준호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겠다고.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밤은 깊었지만 미숙의 마음은 밝았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되었다. 미숙는 준호 손을 잡았다. 준호는 미숙을 보며 웃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둘은 그렇게 앉아 있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숙는 꿈을 꿨다. 준호와 함께 걷는 꿈이었다. 밝은 길이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둘은 손을 잡고 걸었다. 행복한 꿈이었다. 미숙는 잠에서 깨지 않았다. 꿈속에서 계속 걸었다. 준호와 함께 끝없이.